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이렇게 고풍스러운데 이 앞에서 추리닝 입고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어울리지 않게 제가 한번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이 9월 28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제 일단 서울시청, 구서울시청에 재미있는 사진이 걸렸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남북 정상회담, 서울시도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크게 걸어놓은 그런 그 포스터? 하여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9월 28일은요, 어떠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하면은 2차 서울 전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서울을 그 수복했던 해입니다. 날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9월 15일 날 해가지고 인천 탈환하고 서울 탈환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서울을 탈환한 게 9월 28일, 즉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줄도 모르게도 서울을 탄환했던 그 기념일이 되는 날에 이 좌파 쪽 사람들이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데 저들은 이거를 갖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오히려 부정하는 건지 왜 이런 식의 그런 사진을 붙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사대적 관계와 동맹 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사대주의란 말은 좌우 양쪽 진영에서 다 씁니다. 뭐 좌파들은 우파 사람들한테 그 친미파, 뭐 미국의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저쪽 사람들한테 친중파, 종북 세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그 뭐 제국주의자의 뭐 개라는 소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종북주의자, 친중주의자 이런 말을 할 때 그 밑에 전제 조건은 뭐냐? 한국이 밑에 있다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떤 추종한다는 그 세력, 그 국가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4대 관계와 동맹 관계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을 우리는 동맹 관계라고 얘기하지만은 저쪽 좌파 세력들은 그게 그 제국주의적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그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말로 하면 연애와 불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대주의 관계 아니면 동맹의 관계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봅니다. 그 6세기에 큰 사건이 있었죠.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삼국통일이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물론 이제 가야까지 해서 사국까지라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차례차례 그 없어지면서 통일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진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비판적 시각인데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그 고대사에서 제가 발견한 새로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그 역사관이라든가 고대사에 대한 입장이 많이 변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 역사관의 정립이라는 그 코너를 만들어서 하고 오늘은 일단 그 일반적인 사건들만 얘가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신라 통일이 일본에 끼친 큰 영향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무천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무천왕이 누구냐면은 사임의 여왕,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던 당시에 있었던 천왕이 사임의라는 제명여왕, 제명천왕인데 여자입니다. 여자였는데 두 명의 황태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신무천왕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천무천왕, 그다음 천지천왕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천지천왕이 사임의 전 자꾸 일본 발음을 하는데 제명천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친백제계 정권을 수립하고 신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천지천왕이 죽고 나서 잠깐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그렇죠. 천지천왕 맞구나. 천지천왕이 죽고 나서
텐무천왕, 그러니까 천무천왕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친신라 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역사에서도 나오지만 노란색으로 친 부분 임신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임신의 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무천왕이 실질적인 일본의 새로운 권력자가 돼서 천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일련의 사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앞쪽 그 내용에서도 봤지만은 이 신라는요 그다지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뒤쪽에서 또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단 전쟁을 몇 번 한 이후에는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이끄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가 가야한테도 옛날 때 굉장히 많이 밀렸었고 백제한테도 멸망의 위기까지 가는 등 온갖 시련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통일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돼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을 수 있다 보지만 신라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려 하느냐 백제가 660년에 멸망합니다. 의자왕이 이끌던 백제가. 근데 백제가요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자왕 때도 신라는 계속 백제한테 공격당하면서 밀렸던 나라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의자왕 말기에 신라가 완전히 백제를 뒤엎어서 역전을 이루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663년에는 백제 부흥운동을 실패합니다. 바로 일본으로부터 넘어온 백제 외 연합국을 나덕 연합군들이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가 되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672년에 일본에서 임신의 난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674년에 천무천왕이 즉위되고 701년에 다이호 율령이라는 게 이게 발령되면서 본격적인 일본의 천황제 국가가 설립이 되는데 이 시대순적 사건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신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것도 박노자니까 또 좌파 뭐 유태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역사적 팩트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신라 사신들이 일본에 39차례 파견됐다. 신라랑 일본이 서로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같은 기간에 일본 사신들은 신라를 25차례 방문을 했고 견당사 즉 당나라로 간 그 사신의 숫자는 10번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일본은 그 당나라보다는 신라에 더 의존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뭐 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신라로 유학 가는 일본 유학생이 신라로는 13명이 있었고 당나라로는 9명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신라로 가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것은 그 항해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술. 그 왜 항해술을 제가 이야기하느냐. 그 엔닌, 일본의 그 유명한 승려인데 엔닌이 당나라를 가서 그 이렇게 뭐 견당 이렇게 했던 그 기록문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일본의 승려들이 당나라를 그 갈 때에는 신라 상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갔다 그래요. 즉 신라의 상선 배를 타고 당나라를 갔습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그 해상 기술은요 그다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일본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견당사들 중엔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중국 대륙으로 간다는 건요 목숨을 건 진짜 모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신라가 갖고 있던 해상 기술 때문입니다. 이 신라의 해상 기술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을 보면은 그 신라의 그 해상 기술이 꽤 좋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그 토호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토호가 남녀간의 그 섹스나 사랑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것들이 많지만 그거 외에 동물들이 묘사된 거인데 거기 보시면은 기린, 뭐 코끼리, 뭐 별의별 동물들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그 특이했던 게 아르마딜로, 그 다음에 개미핥기가 나옵니다. 근데 개미핥기는 호주에 있는 동물이고 아르마딜로는 남미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라의 사람들은 그 동물을 진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뭔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일본 교토에 그 정창원이라 그래서 일본 천황의 그 보물 그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고에 가면은 이게 어디로부터 사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일종의 그 뭐랄까 라벨 제품 상표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르마딜로의 가죽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남미산이라고. 근데 그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에 뭐라 썼냐? 신라 상단으로부터 샀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일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라인은 어떻게 거기 가서 가져왔을까요? 뭐 안류산 열도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남미까지 갔을까요? 방법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 삼국시대 때 신라의 상단이 꽤 멀리까지 원양 항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외에도 페르시아, 아라비아로부터 많은 그 물건들을 갖고 들어왔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물론 백제도 항해술 좋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약했다고 생각해서 이 신라의 항해술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정화보다도 먼저 아프리카, 먼저 어떻게 보면 남미까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토호라는 유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그 엔린이라는 그 일본 승려의 그 일기에도 나오듯이 신라는 항해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동북아시아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반도 도라인들에게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요거는 임시는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신라 당나라의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은 당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천황제를 유지합니다. 즉 황제 밑에 왕 이런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천황 국가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다이호 율령이에요. 독자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의 전쟁 얘기를 쭉 했는데, 요것 때문입니다. 신라가요, 이때 당시에 그 장보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통일신라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변으로 확장을 해나가는데, 제가 그 통일신라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대순으로. 먼저 660년에 백제가 멸망당하면서 남쪽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72년에 임신왜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임신왜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소수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일본에서는요, 그 천무천왕이 신라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지천왕과 천무천왕은 물론 황태자이긴 하지만 그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천왕은 친백제기였지만 천무천왕은 친신라기였습니다. 이게 그 한반도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그 삼국이 통일이 되고 나서 일본에 넘어갔던 많은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왕족과 귀족들이 사분오열돼서 이렇게 열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열국을 최종적으로 통일하고 패자가 된 그 오늘날의 천황가를 이루게 되는 게 이 임신에 나간다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670년의 임신아닌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것이 바로 고대판 그 신라, 즉 한국의 외교적 마사지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신라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신라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친백제계 그 귀족들을 일본 조정에서 몰아내고 친신라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대륙의 신라 세력과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그 일본 세력이 다시 국가 관계를, 외교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임신왜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675년에 그 매초성 혹은 매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 해군을 격파하고, 여기서도 당나라 해군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항해술이 좋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군대가 굴량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전쟁에 져요. 그러면서 결국 당나라의 그러한 영향력도 사라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독자적인 국가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장보고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역에 그 강력한 해상 왕국을 건설하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그 뭐랄까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그 신라방이나 신라소는요, 원래 신라 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광개토대왕 비문 뭐 어쩌고 이렇게 제목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식의 관측 그 연월이 나오거든요. 연월일 날짜가.
근데 이 날짜를 컴퓨터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요,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위치예요. 그 일식의 위치를. 왜냐? 그 일식이란 거는 그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딱 되면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둡게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일식 현상은요, 지구의 특정 지역에만 나타납니다. 왜냐면 달의 그림자가 지구 전체를 덮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그런 그림자가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가 완전 일식, 그 약간 주변이 부분 일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봤다고 기록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그게 전부 다 양자강 유역입니다. 신라를 기준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신라를 기준으로. 근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신라방의 위치, 즉 양자강 위치예요. 지금의 샹하이, 수저우, 항저우 있는 이 위치. 그래서 어쩌면 전 신라가 대륙 쪽에도 진출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의 그 영역 안에 장보고가 해상세를 건설한 것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이게 그 장보고와 동북아 네트워크라는 포스터인데, 당시 그 신라의 삼국통일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북쪽에는 다시 또 발해가 생겼는데, 이 당시에 신라와 발해 남무국 시대 때 그 한민족의 영역은 오히려 확장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지역의 그 신라의 천문 관측이 한반도로 넘어온 건 AD 787년 이후의 관측 기록입니다. 그때부터는 일식 기록이 한반도에서 나와요. 이 컴퓨터로 돌려도 한반도에서 본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은 아니에요. 그 이전은 전부 중원 대륙이었어요. 근데 중원 대륙이었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중국 기록을 베꼈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베꼈다면은 낙양이나 서한 거를 베꼈어야죠. 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남만, 그래서 야만족이라 땅이라 불렸던, 왜 양자강에서 천문 관측 기록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신라의 천문 관측 기록이겠죠. 근데 신라의 천문 관측 지역은 우연스럽게도 초나라의 땅입니다. 초나라의 땅이고, 그 초나라를 건설한 세력들은 묘족들이에요. 바로 치우를 시조신으로 모시는,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당시에 신라는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에 그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일본의 정권까지도 바꾼 그러한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일본과 당나라의 직접 교역을 못하고 자신들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해상 세력과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 통일, 물론 이제 발해가 있으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는 결코 우리 민족에게서 수치의 역사가 아니고, 만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도 아니었다예요. 왜? 만주에는 발해가 존재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 통일 신라 이후에도 이게 보면 실크로드가 나오지만은 우리의 영역이 계속 서쪽으로 뻗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 페르시아산 유리라던가 그 다음에 옥구슬, 중앙아시아산 옥구슬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그 교역의 범위가 조선시대 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아라비아, 로마, 그리고 추정적이지만은 어쨌든 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주와 남미까지도 교역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강력하게 넓게 세력을 펼쳤던,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던 찬란한 역사가 점차 잊혀지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됐죠.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가면은 뭐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향으로 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남한뿐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정말 가장 작은 영토로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중국인하고 싸워서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징기스칸 같은 진짜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나라, 이런 애들한테도 심지어 우리는 거의 100년에 가깝게 싸웠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항복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북방민족한테 싸워서 진 거지 한족하고 싸워서 진 적은 없어요. 당나라와의 전투, 그 고구려와 그서는 요즘 최근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것도 당나라가 어떻게 중국인입니까? 선비족이지, 투르크 계열에. 우리는 절대 한족하고 싸워서 져본 적도 없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였던 유일한 사례가 바로 조선시대뿐이에요. 우린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황제라는 독자적인 우린 시스템을 갖고 우린 독립국가였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좌파 사람들의 친중 사대는요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단군 이래 이런 식으로 그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기웃기웃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치욕의 역사를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4대주의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중국에 대한 우리가 단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4대를 한다는 것은 원래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중국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있으면 기사를 쓸 때 아주 원색적으로 씁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가 조금 원색적으로 기사를 썼죠. 물론 이름을 봤을 때는 그 기사 쓴 사람이 그 재미교포인 것 같기는 한데 이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우리 미국이 이번에 그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연설한 걸 보고 그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미국은 약간 조롱할 때도 빙 돌립니다. 그 정도. 근데 상당히 미국에서는 세게 말한 편이에요. 근데 중국이 얘기한 거 보자고요. 중국 뭐라 얘기했습니까? 여기 그 중앙일보 그 신문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그 제목이 뭡니까? 중국 호텔 태극기 입구에 깔아놓고 밟아 죽이자. 이렇게 써놨다고요. 뭐라 써있냐? 티아오스 한국 방즈라고 써놨네. 그러니까 발로 차서 죽이자. 그러니까 뭐 때려 죽이자 같은 말이죠. 한국 빵즈 원래는 까오리 빵즈입니다. 고려 봉자 원래 빵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할 때는 그 너 대단하다 할 때 니 점빵아 그럽니다. 너 대단해 짱이야 이럴 때. 그래서 빵즈라는 말을 쓰면 센 놈, 강한 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까오리 빵즈가 되면은 오늘날은 그 부정적인 의미를 쓰여요. 근데 이 까오리 빵즈란 말이 왜 생겼냐 중국에서 이게 싸움을 했다면 한국인한테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까오리 빵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까오리 빵즈 하면 저 새끼 술 처먹고 싸움 맨날 해서 이렇게 뭐 하는 놈 이렇게 오늘날 이미지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겼지만은 이 단어가 생긴 유래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공포감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오늘날은 물론 부정적으로 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저렇게 그것도 심지어 호텔입니다. 호텔이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본이 독도 문제로 혹은 위안부 문제로 기분이 나빠갖고 일본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만약에 그 일본 저기 뭐야 그 도라노문 호랑이 문이라는 호텔 그 뭐 동경 제국 호텔 이런데 상징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입구에다가 다케시마를 일본에게 주지 않는 한국 조선족 놈들 번번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태극기를 바닥에 이렇게 제국 호텔 앞에 깔고 이랬다 쳐봐요. 우리나라 언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거풀 물었겠죠. 네?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거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그 좌파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일본이 뭐만 했다면 개거품을 품고 막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왜 중국이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항일 투쟁은 애국 활동이고 항중 투쟁은 반역 행위입니까? 왜 안 해요? 이게 똑같은 경우잖아. 이 똑같은 경우인데 왜 좌파들의 머릿속에서는 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황구시보입니다. 2017년 9월 7일 일명기사 뭐라 하냐? 한국 이거 다 사드 배치 때예요. 한국 보수파 세력이 있는 힘껏 밀어붙여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협조하고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의 급진적 사고방식과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는 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 먹고 혼미한가. 중러 양 대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은 너희가 극단적이라고 욕하는 북한만큼이나 극단적이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주성까지 상실한 채 북핵 위기 및 대국 간 힘겨루기 속에 떠다니는 부평초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됐을 뿐 아니라 중로의 전략적 타깃이 됐으니 절과 교회가 넘치는 한국은 이제 많이 기도나 해라 라는 소리인데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드 배치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 나옵니까?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로의 전략적 타깃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맨 밑에 요 밑에.
그게 뭐야?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 타깃이 됐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중국은요. 냉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반도로 겨루고 있는 핵미사일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쟤네들이 우리를 전략적 타겟으로 생각 안 했어요. 늘 전략적 타겟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 마치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완전히 북한 애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니네 때문이야 이런 시간이에요. 어? 사드 배치 이전에 배치한 미사일을 왜 안 돌린 거야? 어? 우리가 91년도에 소비에트 붕괴되고 나서 중국하고 국교 정상을 했잖아요. 국교 정상을 했다는 소리는 더 이상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죠. 근데 왜 미사일 배치를 철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당화되고 우리가 배치한 사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뭐랄까 일말의 자주성을 상실한 채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응? 사드 배치가 오히려 자주성을 지키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지금은 주한미군이 하나 갖다 놨지만 앞으로 2개, 3개, 4개 추가 배치할 때냐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주성이지. 내가 그지처럼 얻어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중국이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겨냥하는 건 정당화되지만 우리가 자신네들을 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는 부당하다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중국식 마카파 외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러한 그 황구 15의 기사가 났을 때 우리나라 매체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좌파단체는 어땠습니까? 아무 말 안 하죠. 아무 말 안 해요. 왜 이런 것들이 이슈 안 될까요? 이게 만약에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우파 신문이 산케이 신문이 이러한 내용을 썼다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을. 개거품 품었겠죠. 어? 또 저기 또 뭐야 머리 또 깎고 밥 굶고 뗐었겠죠.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한다예요. 이런 게 바로 친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욕하는데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들 중에도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중국의 논평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 부당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태극기 사람들도요. 태극기 집회한 사람도 당당하게 중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거든. 입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네? 중국이 뭐 우리 무역 교역국 1등이니까 잘 보여가지고 우리 그 한중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간에 좋은 것이다. 우리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다른 통계 보여드릴 거예요.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로 해갖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갈아엎어버립니다. 경제 교류 협약이 됐던 외교가 됐던 갈아엎어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중국 애들이 규칙이 나발이가 없어. 이거 우리 국익이 안 맞아. 원점으로 다시 돌려버려요. 싫어? 그럼 꺼져 임마. 이렇게 한다고. 베트남은 그렇게 해요. 근데 베트남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군사력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뭐 그렇게 뭐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이랑 전쟁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베트남으로 공격하러 보낼 수 있는 최소한 군함이라도 있습니다. 베트남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트남을 공격은 할 수 있죠. 베트남 우리한테 못 옵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는 당당하게 맞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황구 15의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나도 우리나라 좌파들은 뭘부터 봅니까? 기사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라는 이름부터 보는 거죠. 조선일보? 찌라시 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왜? 조선일보에서 말한 이 기사가 가짜 뉴스입니까? 이 앞에 황구 15 번역한 건데.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국에게 약한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사대주의 아닙니까? 사대주의라는 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게 사대주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응? 명나라가 조선의 선조가 그 일본한테 전쟁에 지면서 급격하게 밀리니까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로 도망가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별로 마음에도 들지 않지만 광해군을 세대로 책봉해 주죠. 그러면서 남아가지고 너는 독립운동해. 나는 명나라로 도망갈게. 이 짓 하고 있었다고요. 갈 수 없어서 못 갔죠.
진짜는 가고 싶어 했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속담에 그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속담이었어요.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갖고 이제 지원하러 왔을 때 명나라는 참빛, 그 다음에 일본군은 뭐 무슨 빛?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본 애들이 이렇게 약탈해 가면은 명나라는 아주 이렇게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말이 지원군이지 명나라가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한 짓은 조선을 약탈하고 갔어요. 부녀자 강간서부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조선의 선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일본을 비판할 때 임진왜란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비판하거든요. 명나라 비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명나라에 의해서 탄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명나라에 붙어서 아부하느라 국민이 죽건 강간을 당하건 뭘 하건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정권을 유지시켜 주니까 헤헤거리고 따랐다고 해요. 그게 사대주의예요. 그게 사대주의. 예? 자, 그렇다면은 좌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우파 사람들,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친미파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4대주의를 했다고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건국 초기에 뭐 했습니까? 무상 원조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 통일 끝난 다음에 주한미군 배치시켜서 우리 돈 안 쓰고 미국 돈으로 국방 맡게끔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또 어땠어요? 자주 국방하고 군사 개발을 하는데 미국 돈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에는 우리가 피를 흘려서 동맹국의 그 대우를 받았죠. 그 덕택에 우리가 중동 건설 가서 돈도 많이 벌어왔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베트남에서 또 무기를 꼼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찝차 조립해서 그게 나중에 현대의 모체가 되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M16 그 당시 최고의 소총이라 불렸던 M16을 베트남 전선에서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M16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네? 4대주의가 아니니까요. 4대주의라는 거는 그 큰 나라에게 그냥 굴종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때 어땠어요? 우리 4대부들은 그냥 무조건 어이구 형님이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은 어땠습니까? 용미를 했잖아요. 용미. 동맹국이에요. 동맹국이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가져다 썼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은 왜 한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 네? 조선의 선비들처럼 미국 하면 그냥 얼굴하고 납작 엎드려갖고 무조건 따른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설령 미국하고 마찰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핵개발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 핵개발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정도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들이 비난하는 바로 친미 친일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친미라고 언제 친일을 했어요? 네?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사관학교 나온 경력을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기업인들, 일본의 정치인들을 꼬셔가지고 포항제철 만들고 다 했죠? 그 포항제철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친일 행위입니까? 일본 돈을 받아서 일본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세계 철강 시장의 1등이 되는 게 이게 친일 행위냐고. 응? 그러면 지금의 좌파들은 중국에게 어이구 형님 하면서 그럼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의 13억 시장을 뚫어갖고 독자적인 1등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국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무슨 뭐 우주 핵개발 기술을 가져온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다 퍼주기하고 뺏기고 산업 스파이한테 당하고 돈 뺏기고 이것만 있지. 그러면 누가 더 사대를 한 겁니까? 좌파 사람들이 사대한 거예요? 우파 사람들이 사대한 거예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큰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다면은요. 승깔 죽이고 무릎 꿇어야죠. 그것까지 사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좋다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는 행보를 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좌파는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 아닙니까? 어?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당당한 외교 못하냐고요. 자, 천하이라고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와가지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이런 말 할 때 우리나라 외교관은 왜 재떨이를 안 집어 던졌습니까? 어? 저 같았으면 던졌을 텐데. 아유 이 병신 같은 놈들. 이 양복을 입어도 욕은 나오네. 이게 역시 저도 이 천성은 몇 번 나오네. 양복을 입어도 욕은 나오네. 응?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심지어 뭐야 부국장이야 이거 부국장. 국장급이 감히 어디다 대고 주둥아리를 나불거려. 이 새끼 그냥 강제 출국시켜버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비자 못 주게 해버려야죠. 강력하게 나가야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예? 그리고 또 주중 한국 대사가 하는 말 꼬라지를 보십시오. 한국 기업 철수는 사드 때문만은 아니다. 노영민, 아이고 이런 쌍. 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대사가 원래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대사? 스파이 역할하는 거예요. 스파이. 공식적인 스파이입니다. 무슨 007처럼 스파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대사예요. 남의 나라 염탐하는 거라고. 그 지역에 정치인들 디너 파티에 가가지고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랑 서로 싸우나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랑 관계가 좋은가 이런 역학관계 찾아내고 중국이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가 어떠한 그 군사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거 염탐하는 게 대사가 할 일이라고. 근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변인의 나라인가 봅니다. 얘는 중국 대변인이잖아요. 노영민은 중국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우리나라는 대변인의 나라야. 대신 똥 싸주는 게 뭐 일인가 보죠, 이것도?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이런 짓거리. 우리나라 공무원이 애국심이 없어요. 국가관이 없다고, 국가관이.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비판하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쌀이 자급자족이 안 돼서 미국에 쌀을 수입해 먹을 때에도 우리는 미국한테 쌀값 깎아달라고 얘기했다고. 야 비싸 안 사 이러고. 그 일화 모르세요? 우리 그 정도였다고. 결국 미국이 졌죠. 쌀값 깎아줬어요. 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이 당하고 있으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강력한 항의가 안 되면은 국제사회에 나가서라도 떠들고 유엔 가서 떠들고 하면서 이거 대항해야 될까요? WTO에 가서 제소하고 그게 대사의 역할 아닙니까? 응?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또 국회의원 요즘도 유라시아 철도 깔겠다고 난리치는 이 사람 외국인 정당 가입법. 이 외국인 정당 가입이 뭐예요? 중국인들 가입하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국인의 대다수가 누구예요? 중국인이지 미국인입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중국인들을 우리나라 정기에 끌어들여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간접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소위 좌파, 운동권, 주사파, 민주 세력이라는 애들이에요. 이게 사대주의지. 이게 사대주의. 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 사람들 끌어들여서 파란 머리, 노란 머리, 파란 애들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시키고 어디 뭐 참모총장 시키려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럽니까? 얘네들은 중국 돈 받아먹고 중국 애들이랑 기업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좀 돈 좀 많이 마진 좀 붙여주세요. 이런 거 하는 이 굴종적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왜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을 끌어들여갖고 우리나라 정계에 중국인들을 갖다 박으려 하냐고. 응? 이게 사대주의예요. 이게 사대주의. 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중국 요하오中心 이런 서 있어요. 아유 이런 비응신 같은 놈들 진짜. 에? 이거 어디 있는 것이 압니까? 저 뒤에 보면 비춰지는 글자 보이죠? 주광주. 미쳐버려요 내가 진짜. 미쳐버려. 이게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전남대학교인가? 전북대학교. 아니 전남대학교일 거예요 이거. 뭘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예요. 김치 먹고 혼미 안 가. 태극기를 짓밟으면서 걸어다니면서 따스 한국 빵즈 뭐 이런 말 써 있잖아요. 한국 새끼들 때려 죽이자. 이런 말을 쓰는 나라와 친해지기 지원센터?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중국의 예쁜 여자라도 갖다 대주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존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제 백제까지 이제 자기네 역사로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은 반대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일본에서 임나일본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고 막 정치인들도 막 언급하고 일본을 규탄한다 막 얘기하고 들썩들썩했죠? 중국이 저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치인들한테 너희들 왜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 왜 반중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중국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일본의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말을 했냐고. 그건 정치 이슈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 이슈 아니에요? 왜 똑같은 일인데? 왜 중국이 하면 괜찮고 일본이 하면 안 되죠? 어? 내가 이렇게 해가면 내가 일본에 대한 친일파입니까? 제 강의 안 봤어요? 제가 사드 배치 같은 울릉도에 왜 하는지? 어? 진이들이 비판을 당하는 순간 얘네들이 씌우는 프레임이 바로 친일파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상관 안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의 이런 부당함. 아베가 뭐라 그래요? 아베가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교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체 얘기하는 얘네들이 중국한테 그렇게 달라붙으면서 주체적으로 말할 때가 언제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이러면 마치 자주적 국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주적 국가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중국 밑으로 기어들어가겠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중국에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미 동맹 국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미국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한테 소국이 대국에게 반항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중국은 하잖아요. 근데 왜 중국한테 그렇게 굴종적으로 대하죠? 이게 과연 자주적인 거냐는 거예요. 이게 자주 외교 맞습니까? 또 그렇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온갖 모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이번 2018년 설날 때 뭐 했어요? 여기 보이죠? CCTV 13. 에? 중국 TV에 나와서 따지하오 신년快乐. 이런 소리 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 중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또 반대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 걔네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간다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또 재미교포니까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영어로 뭐 미스터 프레젠트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얘기 영어로 한 적 있나요? 텔레비 이렇게 나와서 물론 개인적으로 하죠. 그 대사 만나면 방송에 나와서 해피 뉴 이어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얘들은 왜 합니까 이렇게? 지금 뭐 4대 조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주체적인 외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응? 어떤 분이 문침에 뭐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 돼 하는데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좌파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응?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놈이 저런 사대주의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안 합니다. 똑바로 봐야 된다. 똑바로. 이 앞에 외국인 정당 가입법 허용했던 송영길 의원 얼굴 똑바로 봐야 된다. 인지하고 기억하라예요. 맨날 세월호 자빠진 거 배만 기억하지 말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면 내국노 정치인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 보십시오. 일본은 라이벌, 한국은 바퀴벌레. 아름답죠. 그래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사드 배치 문제 때 중국 애들이 부당하게 말하는 것을 함구하고 뭐 무역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구했어요. 우리는 그랬어. 그때 당시에 일본은 어땠죠?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싸웠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중국하고 친해지겠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한국과 중국의 그런 막 압박에도 막 저항하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칭찬하냐?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나오죠. 2017년 중국인의 주변국 호감도 평가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2017년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좌파들 막 살살 기고 정권까지 뒤집었잖아요. 짱꼴라장 손잡았고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린 다음에 촛불로 그리고서 지들이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된 다음에 보궐임기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대통령 해먹으면서 중국한테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을 뭐라 보느냐? 바퀴벌레 같은 새끼. 이러는 거예요. 일본은 야 이 중국 놈들 안 돼.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중국 놈들 막겠다. 이런 얘기하고 막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시진핑이랑 아베가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악수도 한운동 만둥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들은 오히려 일본을
쳐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국가로 대접받고 존경받으려면요.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근데 어떻죠? 우리는 지금 안 하죠. 소국은 대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조선시대인가 진짜. 이 우리나라 그 아수라 씨가 하는 그 우리나라 항일 운동사 진루머 TV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적나라하게 나오지만은 나오죠. 우리나라 소위 좌파 항일 투쟁 세력이라는 애들 자체가 조선 선비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같은 국민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지 않고 봉건국가로 우리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던 애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사대하고 그렇게 금수저 흑수저 만들어내고 빈부의 격차를 내면서 자신들이 사다리 걸어차고 기득권 세력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향수가 강하죠. 조선으로에 대한 복귀. 우린 지금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정치 활동이 됐던 뭐 할 때 그래요. 나는 무슨 몇 대죠 뭐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자랑해요. 잘났다 그거죠. 저희 집안은 양반 집안 아닙니다. 물론 김해 김씨니까 뭐 가야 왕조의 후손이라 뭐 이런 얘기인데 2000년 전 얘기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안은 중인 집안이에요. 여기 저 서울 토박이라고 했잖아요. 한성 수비하던 포도대장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중인 집안이야.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중인 집안이면 뭐 어때? 내가 중인 집안인 사람이건 내가 쌍놈 출신이건 지금은 봉건제 신분제 국가가 아닌 국민국가예요. 그래서 능력 인정받아서 조선시대 같았으면 평생 빗자루로 마당만 쓸어야 될 내 팔자가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출세해서 대기업 그 총수도 되고 정주영이처럼 뭐 정치인도 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오히려 조선시대 양반이었다는 걸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우리 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4대 의식은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중국인들 미국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엄청 까대죠? 무역 보복하고. 근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미국 2천억 관세 부과하자 중국 네티즌 화이팅 아메리카. 이거예요.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이 얘기해야만 존경받는 겁니다. 중국인으로부터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지금 우리의 이런 좌파 정권의 4대, 친중 4대 외교는 결코 한중 관계를 계산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엘리트층과의 관계에서 그 밑에 중국 국민들하고도 결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 이익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뭐야 자꾸 그 페미니스트 때문에 한남 총리를 맞아 그런가 전투의식이 사라졌어요. 전투의식이. 적을 상대로 해서 아주 그냥 사지를 찢어갖고 발라먹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군복무 줄여주면 뽑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만나고 평화 선언을 했죠. 뭐 그리고 나서 미국 폭스TV랑 할 때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거면은 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갖다 줬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미 FTA 한 거 아시죠? 근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 미국 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 갔을 때 누가 마중 나왔나요? 초라하게 그지없게 미국에 입국했죠. 그건 뭐예요? 미국이 인정 안 하고 왕따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동맹국가 상의 없이 지 마음대로 가서 평화협정하겠다고 해서 가고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하고 와가지고 미국한테 푸대접을 받았어요. 분노할 일 아닙니까? 평상시처럼 얘기해보지.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뭐 한미동맹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가서 뭐 했어요? 한미 FTA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이익을 줄이는 행위를 하고 왔죠. 이거 매국 행위 아닙니까? 촛불 뭐 합니까? 이런 거 할 때 해야지. 민주노총 뭐 해요? 이게 4대주의 아니에요. 이게 4대주의. 북한하고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란 거예요.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런 짓 안 했어요.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어떻게든 뽑아 먹을까? 그 M16이라든가 군사 기술 어떻게 좀 더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밥 먹고 살게 할까? 이 짓 했다고 우리는. 네?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중국한테 까이고 미국한테도 까이네. 그리고 또 뭐 일어났죠? 어저께 뉴스인가 오늘 뉴스가 헷갈리는데 10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산 T-50 비행기 무산됐죠? 야, 이거 10조면은 무산 복지할 수 있는 돈인데. 어? 이거 10조면은 북한에 퍼줄 수 있는 돈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어?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북한 퍼주기. 이거 무기 팔아갖고 10조 북한에 퍼줄 수 있는데 못 퍼주게 생겼네. 그럼 이제 우리 국민 세금 10조 날라가겠네. 응? 북한 더 퍼주려고. 북한을 퍼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굶기는 행위는요. 매국 행위입니다. 이거 여적죄예요 진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5년 뒤에 임기 끝나면은? 아니 5년은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그것도 걱정돼. 응? 전 이번에 그 평양에서 김정은 만나서 이런 거 뭐 평화 이거 선언하고 할 때 저는 광화문에서 민주노총이나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뭐 또 10만 명, 100만 명 해갖고 와가지고 뭐 또 무슨 뭐 이제 릴리리 하고 뭐 꽹가리 치고 놀 줄 알았어요. 조용하더라고요. 응? 인제 정신 차린 거야? 인제 분위기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들이 머리가 나빠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좌파가 까는 신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강의할 겁니다. 따로 강의할 거예요. 까는데, 자, 통일 신라가 그 당시에 당나라랑 일본을 아구창을 날린 나라입니다. 일본 정권, 백제 패망 이후에 백제 귀족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반신라 정권을 구축했습니다. 천지천왕 때. 근데 그 이후에 천무천왕이 나오면서 신라계의 지원을 받던 천무천왕이 나오면서 반신라계, 친백제계 일본 귀족들을 그리고 천왕을 싹 제거하고 다 친신라계로 깔았어요. 그게 임신의 난이에요. 통인신라가 그러한 외교적 마사지까지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당나라 상대로 해가지고 모든 이 동북아시아의 무역의 독점권을 장악하죠. 당나라가 꼼짝을 못했어요. 그 큰 당나라가. 왜? 신라 강한 나라였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라 강한 나라였어요. 네? 뭐 우리나라가 단군일에 잘 산다면서 최고로 잘 산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강한 국력과 그리고 그 경제력을 갖고 세계,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2등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그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이 왜 신라만도 못한, 신라를 비판한 좌파는 최소한 통일신라보다는 외교를 더 잘해야 되고 경제정책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반도에 살면서 신라를 욕하는 거냐? 제 얼굴에 침뱉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냐?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그래서 바깥만 바라봐요. 왜 그래?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좋은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해상만 진출한 게 아니라 실크로드 무역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했었다는 거. 이미 그거는 경주 김해박물관과 유물 많으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도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범알타이주의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얘기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역사관은요, 국익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고대사를 연구하는 신라에 꽂히게 됐느냐? 신라 가야에. 물론 제가 김해 김씨 것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가면서 강력한 세력이 되는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이에요. 물론 독재자예요. 좌파들이 싫어하는. 하지만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박정희를 모델로 해서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공했네. 역시 박정희 모델은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 신라랑 관계가 있습니다. 신라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쨌든 38선 저 북쪽은 잘려져 나갔어요. 잘려져 나가서 우리 땅이 아닙니다. 뭐 헌법상으로 한반도 전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향이 못 미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38선 이남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라 백제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가 삼국통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신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런데 이 신라와 카자흐스탄은요, 조상이 같아요. 조상이 같아. 그리고 그 나라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투르크주의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세력을 유라시아 대륙에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서방 국가, 미국의 지원이 있는 거예요. 왜?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가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견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견제하고자 하는데 유라시아에 중국과 러시아는 거대한 강력한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그지 같고 고만고만하고 약해.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있어요. 일본이 왜 자꾸 안 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싸웠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건 조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원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다 고만고만하고 못 살고 가난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갖고 오더니 우뚝 서버린 거예요. 1인당 개인 GDP는 이미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능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부강해지더니 카자흐스탄이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좌파들처럼 반미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범트리크주의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중국과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독자적인 바운더리와 그런 것도 어떤 경제, 군사, 외교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역사가 배경이 돼서 움직이다. 바로 투르크예요. 그래서 얘들이 뭉치는데 이 투르크 애들의 무덤 양식,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의 삼국 통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 스키타이로부터 갈라져 나간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키타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이 역사 광이에요. 대통령 밑에 직속 알라시 역사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대사를 직접 관리하고 직접 연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야, 우리는 힘을 뭉쳐야 돼. 우리는 하나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여기 옆에 그 카자흐어로 써 있는 거를 제가 왼쪽에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내용이 뭐냐? AD 6세 이영. 그게 언제예요? 통일신라 시대란 말이에요. 당나라도 제가 얘기했죠? 예전 강의 때. 당나라도 같은 신라 왕족과 같은 투르크계 선비족입니다. 어쨌든 유라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투르크 제국 혹은 투르크계 자손들이 건국한 많은 국가들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국가 아니에요. 연방제 국가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제야 좌파 사학까지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이 번성했던 시기에 우리 투르크인들은 동쪽 끝으로는 대한민국서부터 서쪽으로는 흑해 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아니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은요. 대한민국 여기 요쪽에 써 있어요. 여기 어디 있냐. 카자흐로 써 있는데 여기 시그스타그 가레아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 동쪽 한국 가레아라서 이제 카레아 한국으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쪽 끝은 카레아 한국으로부터. 근데 AD 6세기 누구예요? 통일신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카자흐 애들이 얘기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은 스키타이 사카족에게 있어요. 그 불교의 세계 석가모니 사카족. 얘네들에게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됐다는 거를 그쪽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환빠라 얘기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중앙아시아에는 그런 환빠들이 넘쳐가지고 진짜 국가 작처에서 뭉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환빠 끝? 무슨 조선시대 4대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근거가 뭐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 안 돼? 도움되네? 오케이. 그럼 나도 역사를 그러한 관점에서 쓸게. 우리 연맹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투르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범투르크라는 역사인식을 공동체를 역사를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냥 우리끼리 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 군사, 문화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끼어들면 안 돼요? 아니 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왜 우리는 안 할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의식이에요.
중국한테는 4대하고 자꾸 이렇게 강대국에게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직접 해보라 해요. 기회가 올 때. 신라 문무왕 비문에도 투후의 자손이라잖아요. 투후가 누굽니까? 흉노 아닙니까? 예? 보십시오. 투르크계 비석들 보이십니까? 몽골 오흐론 언덕에는 쿨투군, 돌골 제국, 그 다음 당나라, 그 다음에 이게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오그즈汗국, 그 다음에 흉노의 비석,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이 비석의 머리 모양을 보십시오. 똑같죠? 고구려 백제에는 없는 양식이에요. 고구려 백제는 별도입니다. 신라는 스키타이, 중앙아시아로부터 투르크계 민족이에요. 신라의 역사, 그 박재상이라는 그 사람이 쓴 부도지란 책에도 파밀에서 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십시오. 우리는 투후의 자손이라고 써 있었던 문무왕 비문의 비석 양식을 보라고. 똑같죠? 우리는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하고 한 뿌리로부터 나왔다니까요. 뭐 우리가 장자 민족이다. 전 이런 헛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한 뿌리로부터 나온 형제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인들이 얘기하자면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랑 거대한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고, 힘을 합쳐서 모자란 거는 바로 경제적, 군사적, 그 다음에 외교적 지원을 서방 국가로부터 받자예요. 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픈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있으니까 힘을 합치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때 성공했습니다. 이번 중국 분열 때 이게 안 통할 것 같아요? 전 통할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법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 안 하지만. 보십시오. 맨 위에 게 우리나라 경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황금보검이라고 하죠. 요 중간에 있는 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카자흐스탄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파밀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라의 박재상이 썼던 부도지에 신라가 우리의 조상이, 그러니까 신라죠. 파미르에서 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네.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도 뭐가 나옵니까? 김해 김씨와 가야는 동족이다. 왜? 김일제 후손이니까. 소금천씨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중국 서안에서 발견된 비문 때도 뭐가 나옵니까? 대당 고 김씨 부임묘라는 그 비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 김씨의 기원은 소호금천으로부터 기원했으며 황제 헌원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우리나라 또 황제 헌원 또 개거품 물어요. 그 죽은 놈이다 그러고. 아닌데 신라계인데. 신라계라고 하긴 뭐하죠. 신라 쪽 계통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들은 고구려 쪽에 정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구려 쪽에 정통을 두다 보니까 치우와 싸웠던 황제 헌원은 죽은 놈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새끼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호 금천씨는 스키타이로서 오늘날 신라계 김씨의 조상인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삽니다. 바로 울루주스의 위슨족으로서. 걔들이 황제 헌원의 자손들이에요. 거기 사는데 카자계들이에요. 근데 걔랑 우리는 신라를 중심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만 만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멀리 가볼까요? 그 최근 역사? 금나라 아골타 누구의 자손입니까? 신라 김한보의 자손 아닙니까? 또 청나라 100년 전에 망했던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이신교로부이, 애신강라, 신라계잖아요. 신라는 만주 중원을 휘젓고 다녔어요. 쪽팔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게 역사 논쟁이에요. 역사 논쟁에서 우파 사람들은 근대사는 친일 논쟁 때문에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하십시오. 왜? 좌파들 중에도 친일파 많으니까. 그리고 고대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고대사 논쟁에서도 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야 고대사 학계들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역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주사파들에게 선동당해갖고 죄다 친북인사가 돼버려요. 왜?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고구려 하다 보니까 고구려 땅은 어디예요? 북한. 북한이 정통성이 있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이들이 남한 신라 땅에 살면서. 근데 신라가 조금했느냐? 제가 이미 앞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유라시아까지 휘젓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그걸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다 신라 땅 아니에요. 왜? 유무민 국가는 연방제 체제를 갖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게 미국처럼 여러 개의 국가가 이게 하나로 연방된 합중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요. 그게 유목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농경민족식 황제 일당 독재 체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문무왕도 나는 투의 자손이라 썼던 거예요. 네? 나는 외국인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왜? 흉노와 신라는 정신적 아이덴티티를 같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말을 쓴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야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쓰면 난 외국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랬으니까 비석에 남긴 겁니다. 그거를 사대부들이 부순 거고 일본인들이 부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부서졌거든. 보십시오. 유물이 만해야죠. 유물이. 비석에도 써있지만은 고구려 뒤에 이 동복, 신라 뒤에 요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샤브샤브의 기원입니다. 샤브샤브. 우리 샤브샤브 중국 요리인 줄 알죠? 이거 신라 음식이에요. 가야, 왼쪽이 가야, 오른쪽이 카자흐 칸글리라는 그 무사들입니다. 물론 고구려 복장이랑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얘네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상투까지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자흐스탄 암각하에서 나옵니다. 암각하에서. 이거를 한민족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연방체니까. 우리 한민족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하지만 그 지역의 광범위하게 실크로드 지역, 즉 돈이 되는 알짜배기 지역, 무역 항로 쪽을 거점을 장악하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각자 독립국가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어느 나라 유물 같아요? 카자흐스탄입니다. 이거 경주 김해박물관 가면 똑같은 게 있어요. 제가 카자흐 정치인들에게 제가 썼던 당군나라 카자흐스탄 책들을 많이 줬어요. 로비도 많이 합니다. 야, 니네 나라 대통령 역사 좋아하는데 그거 우리나라랑도 좀 교류하면 안 되겠냐? 내가 이러면서 로비하고 있거든요. 로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유력 정치인 애가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걔를 일주일 동안 제가 차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갔던 데가 어디냐면 국립박물관이에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바로 경주박물관, 김해박물관 갔어요. 그거 왜 간 줄 아세요? 보라예요. 똑같잖아. 처음에는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뭐 똑같아 개뿔이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카자흐스탄하고 한국이 같은 리가 있어? 막 했는데 내가 쫙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 이런 것들 제가 또 나름대로 역사한 것들 쫙 보여주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네? 신기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신기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국가적 공인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경제, 외교, 교류까지 해야 된다. 니네 나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범투르크주의에 한국도 집어넣어라. 물론 지금 정권은 안 하겠지만 다음번 정권 맡기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도대체 중앙아시아 누구, 터키에 누구, 미국에 누구를 컨택해야 될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이것만 13년을 연구했거든. 실크로드 전략을 하면서 왜? 통일신라가 이루었던 실크로드 바닷길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던 거고 이건 뭐냐면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했던 동전이에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의 문제가 당구만 나왔다면 개거품품 나는 겁니다. 종교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종교랑 우리 민족의 역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랑스러운 5천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거부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카자흐스탄조차도 카자흐스탄에는 130개 소수 민족 중에 고려인들 강제 이주해 왔잖아요. 그 고려인들을 어떻게 기념하는 주화를 만들까 할 때 우리나라 집회에 나온 세종대왕, 태계이황, 율곡이 이순신 안 썼어요. 단군 썼어요. 심지어 한글로 단군전이라고 한글 이름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쪽팔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쪽팔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정도로 카자흐스탄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왜? 자신의 뿌리, 자신의 기원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우리 조상 잘났어. 우리 잘났어. 우리 족보는 찬란해.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로 쓰려니까요. 우리나라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역사 바로찾기, 올바른 역사 쓰기 운동은 뭡니까? 맨날 과거에 뭐가 잘못돼서, 과거에 뭐가 어때서 맨날 과거 타령해요. 네? 언제 미래로 나갈래? 언제? 네?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잔재, 소비에트의 불합리한 문화가 없는 줄 아세요? 청산됐는 줄 아세요? 청산 안 됐어요. 청산해 가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래로 갈 생각 안 하죠? 무조건 과거지향적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역사 해석도 4대주의적으로 해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 진출을 했다는 거,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상, 심지어 남미, 아프리카까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호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대륙은 콜럼버스보다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찬란한 그런 역사적 증거, 이런 걸 갖고 자부심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까요. 신라 나쁜 놈, 신라 개새끼. 고구려 좋아, 고구려 좋아. 고구려 좋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대 역사학자들이 죄다 주사파에 넘어가가지고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김일성이 남북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된다. 이런 헛소리하고 망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신라에 사는 신라 사람들의 후손들이 온갖 돈을 다 뽑아갖고 죄다 갖다 바치고 북한에다가 국제사에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어요. 또 한 번 신라를 중심으로 한 삼국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삼국통일은 혹시 압니까? 북한, 중국, 한국이 될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라는 만주를 계속 유지했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라의 후예인 청나라가 만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주뿐만인가요? 몽골, 신장, 그 다음 티베트 다 갖고 있었어요. 중원까지. 고구려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룩한 게 신라의 후손들입니다.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청나라 역사까지 신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 한국사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금사, 요사, 청사 한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걔네들 스스로가 신라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거절해요? 중국 애들은 없는 것도 써서 기록하는 판인데 왜 우린 써있는 기록조차 외면하려고 그래요? 왜? 유교를 안 믿었으니까? 유교를 안 믿으면 이교도니까? 오랑캐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역사는 주체적으로, 이 주체적으로 얘기할 거 빨갱이처럼 들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북한식 주체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고대사를 우리식으로 해석해갖고 보다 유리한 외교적, 국제적 우위를 점할 거예요. 즉, 고대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라 가야를 조명한다고 해서 결코 수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소위 얘기하는 좌파 우파가 비난하는 그 투르크계의 환빠들이 뭘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투르크계 민족들을 위해 단일 언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투르크계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의 지평을, 언어적 영역의 확산을 위해서 단일 언어권을 만들려 하면서 언어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신조, 예를 들어 컴퓨터, 엘리베이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를 죄다 다 단어를 통일시킨다. 기존의 단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석가래 뭐 이런 것들은 통합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21세기의 신세기 용어들 있죠. 컴퓨터, IT 관련 용어들 이런 것들은 다 통합시켜갖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면서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는 이 여러 투르크계 민족들이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환빠를 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자, 또 그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교과서 작업까지 한단 말이에요. 교과서 작업.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것도 누가? 국가가. 응? 국민이 고대사를 얘기하면 환빠로 매도를 당하지만 지도자가 고대사를 연구하게 되면 이건 환빠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국가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도 나무 위키에 범투란주의 치면은 제 이름이 나옵니다. 환빠 이렇게. 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연구를 고작 한다는 게 친일청산 과거 얘기만 하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까에 대한 고민, 국가의 청사진, 비전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만 옳다고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김새가 다르잖아. DNA가 다르잖아. 언어가 다르잖아. 다른 걸 찾지 말고 같은 걸 찾아서 엮을 생각을 해야지. 응? 그러니까 맨날 조그맣게 되는 겁니다. 조그맣게. 시야를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래야만 4대주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그맣게 해서 순혈통이 된들 뭐 합니까? 나는 요만하고 저쪽은 다수의 잡종인데.
그러지 말고 용광로가 돼서 녹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역사관은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 주에 좀 더 그 상세하게 할 건데, 제가 4대주의 동맹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역사 부분을 조금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권력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이동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권력은 이동합니다. 미국도 천년 만년 가는 나라 아니에요. 언젠가는 로마 제국처럼 무너질 겁니다. 우리의 동맹국에 의존을 해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 언젠가 미국도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홀로 서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하고 동맹관계는 계속 유지할 거고 친밀하게 나갈 겁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미국이 약해질 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전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보관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분담하는 문제도 저는 그래서 자꾸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점령당한 국가가 아니라는 건요. 우리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금을 내므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돈 주고 써먹는다예요. 우리가 갑, 미군이 을이에요. 왜? 내가 돈을 줘서 운영을 시키는 거예요. 월급 주고 이러면서 야 여기 좀 지켜. 내가 너 월급 줄 테니까. 용병으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정치적 명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강력하게 진출을 해야 돼요. 미국만 혼자 패권놀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체스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레이트 게임에 우리가 체스의 말이 되느냐, 체스를 노는 플레이어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보다 약하니까 미국의 루트를 이용해서 뭐 옛날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중동 건설을 받았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상호 관계로 나가지만 언젠가 우리도 독자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이 미국의 노하우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패권을 나누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도와주면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도와주고 이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중동 건설이 일어났다고요. 그 중동 건설이 계기가 돼서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생기고 지금 좌파 정권이 대기업을 비판하지만 그 좌파 정권의 자식들 죄다 대기업에 취업했더라고요. 웃기게도. 다 대기업 들어가잖아요. 원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미일 무역전쟁 속에서 미국이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사주면서 한국이 성장한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합리적인 패권 국가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면 우리는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이가 미국하고 이해관계 안 맞추고 지 마음대로 북한 갔죠? 그 대가가 뭡니까? FTA. T-50 연습기 구매 안 함. 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가꾸어 놓은 인도태평양 무역 항로, 대서양 무역 항로를 이점을 이용해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중국은 못 누립니다. 왜? 적성국가니까. 그럼으로써 부국강병이 될 수 있는 기반과 초석을 마련한 쪽으로 집중하면서 미국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왜 4대주의입니까? 동맹관계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를 맺는 것과 중국하고 관계를 맺는 거에 이 구별과 차이점을 명확히 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하고 친해지는 거를 무슨 뭐 친미주의자, 뭐 제국주의자 이런 욕의 그런 프레임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파 정권은 단 한 번도 미국에게 사대해 본 적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핵개발 문제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싸울 때도 미군 다 꺼지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의 배짱이 있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한테 그런 얘기 할 자신 있습니까? 2019년도 또 구정 때도 또 한복 입고 또 중국 CCTV 앞에 가서 중국어人们大家好新年快乐이런 개소리 할 거예요 또?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하면요 김정은도 싫어합니다. 어? 북한 반중이에요. 어? 북한만도 못한 짓을 한다고요? 북한만도 못한 짓을. 그래서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희가 또 그 여러 스튜디오에서 스케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쳐야 되고, 일단
끝내기 전 공지사항으로 그 10월 일단 오프라인 강의는 토요일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일요일 것만 남아 있으니까 뭐 혹시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저희가 그 마지막 비공개 강의를 합니다. 12월 달은 바빠갖고 저희가 행사 때문에 안 하고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 비공개 강의를 하는데 조금 크게 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강의는 그래서 저희가 5만 원 하자고 10만 원을 강의를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크게 할 거고 여러 사람을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랑 같이 그 힘을 합쳐서 같이 활동하는 그 GZSS의 안정권 대표도 같이 나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 부를 것이고 해가지고 좀 크게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10일 하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리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 것이고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고민 끝에 무엇이냐? 차기 지도자가의 자질과 그 해야 될 정권, 그 정책에 대한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맨날 적화됩니다. 빨갱이들, 문재양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세한테 하는 거 저희는 관심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그런 거 간지 안 나서 못해요. 저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11월 마지막 강의는 여러 그 40대 이하의 많은 우파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농객들로 불러가지고 차기 지도자가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평을 어떻게 개척할 것에 대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비공개 마지막 강의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한 500명 오셔도 돼요. 네? 숫자에 맞춰갖고 저희가 강의장을 결정할 거니까 1000명이 와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그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본격적인 미래지향적인 차기 정권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을 한번 우리끼리 마음껏 토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트 게임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